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에코포럼을 시청하고 계시는 관람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관한 미니 다큐멘터리 그 섬과 변화의 가장자리 잘 보셨나요? 기후위기로 인한 우리나라의 생태계 변화 그리고 그 자연에 깃대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 섬을 보셨고요. 이어서 변화의 가장자리에서는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주범인 온실가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리고 기후 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담았습니다. 전 세계 기후 변화의 현장을 직접 겪고 있는 기후 위기의 증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온라인 에코포럼의 제목인 우리 이 섬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참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열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네이버 TV로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있는데 옆에 보시면 댓글을 남기실 수 있거든요. 많이 응원의 댓글과 질문이 있으시면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배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도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고요. 녹색연합 회원입니다. 와. 열심히 회원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연합 정책팀에서 활동하는 신수연이라고 합니다. 제주 해양생물과 서식지 위협 요인에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연합 상상공역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일수라고 합니다. 네, 그 섬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요새 핵 인싸죠. 조천호 박사님 모셨는데요. 네, 박사님 국가연구기관의 수장을 맡으셨다가 지금은 이제 제아의 기후위기 최고 강연자로 열심히 활약을 하고 계신데 혹시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저는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온실가스가 이제 증가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과학적 사실이지만 또 이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이제 문명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회 경제적인 또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학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또 이제 사회 경제라고 하는 어떤 그 가치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지만이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조천호 박사님과 더불어서 녹색연합 활동가들도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하면은 생각나시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다, 그리고 너른 돌들, 바람들, 널려있는 풀들, 동물들, 그리고 한라산을 비롯한 여러 오름들이 떠오르실 텐데 이런 아름다운 제주도가 최근에 오버투어리즘이나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후 위기의 어떤 현장이라는 이야기를 알고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연출을 맡으신 우리 황일수 활동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작년에 이제 녹색연합 TFT가 생겼어요. 기후변화 TFT라고 생겨가지고 여기 계시는 황일철 팀장님과 또 여러 활동가들이 이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 기후위기가 이렇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시민들한테 잘 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북극에 빙하가 녹는다든지 아니면
뭐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이제 물이 차서 이제 가라앉는 그런 거의 어떤 멀리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라고 하면 되게 관광으로 되게 아름다운 섬을 생각하는데 그 제주도에 있는 구상나무 산과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되고 온도가 평균 수온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평균치가 높고 해서 그런 제주도에 있는 얘기들을 조금 시민들한테 좀 알리면은 조금 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연출을 맡았고 여기 또 계신 또 황인철 활동가께서 이제 기획과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을 하셨는데 네, 제가 해야 될 멘트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이게 좀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네, 댓글에 다들 많이 긴장하신 것 같다고 의견을 남겨주는데 네, 저희 엄청 긴장했는데요. 살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황인철 활동가님 어떤 계기로 그 섬이라는 다큐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서 기후변화의 현장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프로젝트를 쭉 진행을 하면서 하나는 그에 관련된 현장을 찾아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영상 다큐를 만들어보자 이런 기획을 했어요. 아름다운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지원을 받아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근데 이게 뭐 보고서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하고 또 영상으로 정말로 좀 완성도 있는 거를 만드는 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녹색연합에서 이제 한라산 구상나무 죽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현장을 봤었는데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서 사시는 우리 예전 녹색연합에 사시는 선배님을 만났어요. 선배님을 만나서 제주도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주도 바닷속에 이제 해조류들 바다의 숲이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사라지고 하얀 돌만 남는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한라산 구상나무가 죽어서 하얗게 나된 거는 그 이미지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땅의 숲도 사라지게 하고 바다의 숲도 사라지게 하는구나. 근데 우리 눈앞에 당장 안 보이다 보니 이걸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제주도라는 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 지구도 섬이 아닐까. 이게 제주도라는 섬이 사실 고립된 어떤 시공간이잖아요. 그럼 지구라는 것도 결국 한계가 있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우리 지구와 지구 생명체의 운명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 뭔가 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영상을 기획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목도 그 섬은 제주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걸 만들면서 황인수 우리 감독님과 이제 숙소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 술 한잔 하면서 우리가 잘 만들어서 한번 영화제 내볼까? 이런 농담처럼 했는데 그 일이 현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해녀님한테 좀 기쁘네요. 꿀소라를 조금 먹으면서 네, 그렇죠. 해녀들이 주신 우리 꿀소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뿔소라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든 게 바다도 하얗게 죽어가고 나무들도 하얗게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 전에 새치를 발견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새치가 날 때가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때 좀 나잖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좀 받지 말고 마음을 좀 잘 챙기며 살자라는 어떤 경고로 받아들였는데 자연 현상도 이게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것들이 그런 경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영상에서 이제 보신 관람객분들 보셨겠지만 그 껍질이 벗겨진 나무들이 막 이렇게 뒤엉켜 있는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녹색연합이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동물이 죽어 있는 사체 사진이나
현장들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물론 그런 현장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이렇게 나무들이 죽어 있는 모습들도 굉장히 처참하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 장면을 확인하신 그때 어떤 심경 그런 것도 궁금해졌어요. 네, 뭐 신경을 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전에 느꼈던 제주도의 그런 느낌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경북 문경 출신으로 약간 산악지방에서 살았는데, 그 제주도라는 곳에 이렇게 내려갔었을 때 저는 항상 그런 제주도의 자연이 나를 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포용이라는 느낌 단어가 좀 많이 떠올라요. 그 제주도에 있는 자연이나 이런 환경들이 나를 많이 이렇게 안아주는구나. 특히 또 가족들이랑 내려갔을 때 이제 애기들이랑 이렇게 지나다닐 때 뭐 비자림이나 뭐 동백동산, 동백도 좋아. 동백동산 가거나 했었을 때 그 숲에서 주는 느낌이랑 막 이런 게 너무 좋았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제가 그 전에 느꼈던 제주도라는 섬에 대한 이미지에서 조금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먼저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런 현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 구상나무가 이제 그 성판악에서 백록담 사이, 그 진달래밭부터 백록담 사이 1600m 고지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데, 그 고사되는 진행 상황만 보면 약 한 고사되는 나무까지 합치면은 한 80에서 90% 정도가 지금 고사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한 30에서 50%는 이제 이미 고사가 되어 있다라고 뭐 국립공원 관련공단이나 산림청 알대연구소 이렇게 서재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 섬에서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같이 황준팀장이랑 그 현장에 갔었어요. 갔는데 그날 하필 또 날씨가 되게 흐렸잖아요. 그리고 안개나 구름 같은 게 산 중턱이 많이 깔려 있었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있었고, 그래서 딱 갔는데 이게 진짜 막 그 현장에 딱 가니까 넓은 묘지 같은 게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들고 그러면서 그 이제 고성나무가 거의 죽어서 쓰러져 있는 경우 보면 겉껍질이 다 벗겨져서 하얗게 보이는데, 마치 뼈다귀들이 이렇게 막 엉켜서 이렇게 쌓여 있는 약간 시체 보관소 같은 그런 느낌이 음산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뼈다귀들 사이로 막 구름들이 이렇게 막 지나다니고 그런 음산한 기분이 많이 들었던 그 현장을 그때 느꼈고, 아마 이 그섬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도 아마 그 장면을 보시면은 이게 진짜로 이 집단 고사되고 있는 이 구상나무 군락이 좀 상태가 많이 심각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제주도에 있는 이런 나무들뿐만 아니라 지리산을 비롯한 한반도 전체에 있는 고산 침엽수들이 지금 굉장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황인철 활동가님께서 우리나라의 고산 침엽수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침엽수 뭔지 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건 소나무, 전나무 이런 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인데, 얘네들이 높은 데서만 사는 침엽수들이 있습니다. 1600m 이상 아고산지대, 고산지대 이런 데서만 사는 종들이 있고, 우상나무, 가문비나무, 금비나무 얘네들이 그런 종들이죠. 그래서 한라산을 비롯해서 지리산, 오대산, 설악산과 같은 높은 산에서 사는 애들인데, 뭐 녹색연합이 오랫동안 모니터링하고 현장을 가보면은 상황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한라산처럼 이렇게 그 지리산이나 다른 산에서도 대규모 이제 고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라산이 가장 어쨌든 그 정도가 심하긴 한데 다른 지역도 이제 백두대간에도 비슷하다는 거고, 처음에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 아닐까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전문가들도 입장들이 좀 애매했었어요. 뭐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은 측면이 있다. 뭐 또 이렇게 의구심을 여전히 갖는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의 연구는 대부분 이게 기후 변화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이 기후 변화 최저 기온이 상승폭이 높은 산일수록 이 고사목들이 이 죽어가는 정도가 더 심한 거죠.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고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이 높은 데서만 살기 때문에 위에서만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은 걔네들이 살고 있는 곳은 섬처럼 돼 있는 거예요. 다리가 없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사라지면은 더 이상 갈 곳 없이 죽는 거죠. 얘네들도 구상나무의 처지도 어떻게 보면 섬에 갇힌 그런 처지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인 그 섬이 함의하고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조청원 박사님 혹시 주변에서 기후 위기를 직접 목격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대지방이죠. 그리고 사계절이 굉장히 분명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변동폭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그렇게 쉽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른바 이제 좀 잘 산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이제 기후 현상, 기후 변화가 잘 나타나는 곳이 보면, 뭐 금년에 이제 호주 같은 데가 7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었고, 캘리포니아 항상 가뭄 들고 산불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유럽에 지금 항상 거기 가뭄 들고 산불 나고 있잖아요. 원래 그 지역들은 뭐 놀러 가면 참 좋은 지역이라고도 그랬죠. 기후가 항상 일정하죠. 그 자연의 변동폭이 작고, 그래서 좋다라고 했는데, 그 자연의 변동폭이 작으니까 기후 위기가 일어나니까 그 신호가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계속 가뭄이 지속이 되고 산불이 계속 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그러한 기후 조건보다 훨씬 더 자연의 변동폭이 커요. 굉장히 이게 크다 보니까 이 기후 변화 이제 시그널이 우리 주변에서는 잘 이렇게 보기가 힘이 드는데, 이제 산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임계치의 그런 어떤 한계의 그 선들이 그 산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까지 이제 가야지 우리는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온대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게 이제 탄성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연의 변동폭이 큰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생태계를 형성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저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 열대 숲처럼 우거진데, 그런 데다가 거기가 식량 생산이 많고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잖아요. 이 온대 지방 이건 자연의 이 탄성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조건에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로부터도 우리가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명을 여기서 건설을 해왔는데, 이제 언젠가는 지금은 저기 알래스카 이런데 이제 그 빙하가 있는 지역하고 여기 초지가 있는 지역, 막 이런 데는 막 아주 그 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런 건조 지역, 자연의 변동성이 적은 그런 지역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그러면서 그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나중에 이제는 온대 지방에서도 쉽게 이런 게 이제 눈에 띈다. 그때는 이제 인간이 멸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멸종이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가 99.9%가 종이 사라졌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멸종된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게 정말 그건 대단한 것이고,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생존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아무튼 우리가 굉장히 그 좁은 범위 안에서 겨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99.9%가 그 사라진 그 종들은 자연이 변해갖고 멸종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멸종을 하게 만들었다. 아주 특이한 종이죠. 그래갖고 이거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건데 바꾸지 못해서 그냥 멸종을 하겠다? 이 얼마나 정말 이거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잘 막아야 됩니다. 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멸종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것이냐. 네, 그 기로에서 오늘 에코포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눈에 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제주도라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겪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이제 영상에서도
구상나무의 얘기에 이어서 바다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해녀와 토새 영상들을 보셨을 텐데 김혜숙 해녀분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제일 인상에 남더라고요. 돌들이 죽어가고 있다. 네, 잊혀지지가 않는데 녹색연합의 신수영 활동가님께서 계속 제주에 다녀오셨죠. 네, 직접 다이빙을 하시는데 조사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네. 그 영상에도 나오는데 미역이나 다시마나 톳, 감태 이런 해조류가 풍부한 곳을 바다숲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다숲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는 그런 산란장의 역할도 하고 강압성을 통해서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거나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황폐화되고 사라지는 바다숲도 있고 또 여전히 산호나 물고기와 잘 어우러져서 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네, 또 하나의 기능은 초보 다이버들의 어떤 되게 약간 구원과 같은 역할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다이빙을 해서 수중 조사를 하면은 특정한 수심에 좀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산호라든가 물고기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관찰하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수심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몸이 혼자 떠오르거나 가라앉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부력의 상황이면서 네, 호흡으로 조절을 하고 부력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너울너울거리는 감태나 이런 것들을 꽉 잡고 있으면은 유지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조사를 하러 다니면서 그런 연안에 안반이 이제 뿌옇게 되거나 그러니까 물이 찼을 때는 안 보이지만 물이 빠지면서는 그 예전에는 많았던 그런 해조류들이 안 보이고 뿌옇게 황폐화된 모습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네, 기후변화로 인한 제주 바다의 변화는 영상에서도 좀 소개가 됐었는데요. 지금 네이버 TV로 에코 포럼을 보고 계신 분들이 영화를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섬에서는 그 물질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이제 증언이 나오죠. 그래서 뭐 감태라든가 이런 해조류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뿔소라라든가 뭐 전복이라든가 그 수확량이 확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뭐 부실하고 뭔가 좀 빈 껍데기 이런 것들도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제주 바다는 그 변화량이 좀 굉장히 커서 보통 바닷속에서 1도의 변화는 이제 육지에서 한 10도 정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생물들한테. 그래서 물고기가 알을 낳고 그다음에 먹이 활동을 할 때 수분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 1도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그 해양 생태계 영향이 굉장히 큰 편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주 먹는 방어나 뭐 고등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여름에는 동해에 갔다가 이제 가을에 다시 제주로 돌아오는 회유성 어종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반도 바다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동해에 갔다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혹은 내려오다가 뭐 한 절반만 내려온다거나 어장 형성이 안 된다거나. 근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는 물이 따뜻해지는데 계절마다는 뭐 갑자기 조금 더 떨어지기도 했다 올라가기도 했다 이런 변동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장 형성도 되게 불규칙하고 회유성 어종의 이동 시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들쑥날쑥하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은 그 따뜻한 바다에 사는 아열대 어종이 벌써 그 제주 바다의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청줄돔, 호박돔 이런 뭐 솔배간팽 이런 화려한 그런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있고 산호도 한국에 한 160종 정도의 산호가 살고 있어요. 네. 산호가 한국에도 살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60종 정도 산호가 있고 그 중에 한 126종이 제주 바다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산호도 아열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뭐 그물코 돌산호나 거품 돌산호 이런 이제 돌산호 종류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양 생태계가 바뀌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한 30년 정도면 대만의 바다처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어라고 물어본다면 또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이 변화를 좀 멈추지 않으면 바다의 변화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죠. 네, 해양 생태계가 바뀌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어종도 달라지고 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열대 과일을 이제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박사님. 그래서 기후 위기와 이런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우리가 뭐 산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1도가 지금 상승을 했고요. 지구 평균 기온이 여기서 0.5도가 더 상승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산호의 거의 한 70 내지 90%가 이제 죽어버릴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 2도 이상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도 이상 더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이제 산호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냐, 이제 먹거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혼여행 가서 저는 이제 남태평양 가서 이제 산호의 그런 열대 물고기를 못 보는 세상이 되냐? 뭐 그거는 그렇게 비참한 거는 아닌데요. 거기에서 그 작은 물고기들의 어린 시절을 전 세계 모든 어종의 4분의 1이 어린 시절을 산호초에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먹거리, 수산물의 이런 생산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물론 지금 제주도의 그런 이제 아열대성의 기후가 지금 우리나라 남부 그 연안까지 지금 다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대구의 사과가 지금 뭐 포천 막 저기 북쪽까지 지금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저런 것들은 이제 금방금방 그때 우리 이제 뭐 농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수종을 바꾸고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저것이 저러한 이제 문제보다는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되냐, 우리가 이제 식량 자급률이 20% 이제 겨우 그거 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 우리가 식량을 수입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그 지역이 가뭄이 드는 것인지 그런 식량 생산이 정상인 것인지 이런 모든 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지금 2030년 이후 그러니까 IPCC 예측으로 의하면 2030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식량 이게 유지를 한다라고는 보고를 했는데,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203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식량 생산이 이제 줄어든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77억의 인구가 지금 2050년까지 이제 100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뭐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중산층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먹는 양도 크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요구되는 식량의 양은 훨씬 더 많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식량 생산 자체는 적게 더욱더 줄어드는 이런 이제 식량의 이런 불균형으로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이런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사회적 불안정성까지, 전 세계적인 어떤 지정학적 불안성까지 들어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사과 생산지가 변했다 이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런 식량 생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아까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건 한국에 뭐 온대 지방이어서 많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큰 위기가 닥친다라고 하면 이런 먹거리 같은 데서 아마 한국은 굉장히 취약하고 큰 위기로 느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후 위기는 먹는 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갔더니 먹을 게 없다예요. 그게 기후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이 세상이 그거를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위험이 바로 기후 위기인 거예요. 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위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 종의 위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의 문제고 모두의 위기라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들고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네, 계속 이제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올라오고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수현 팀장님께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제주에는 또 기후위기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한 문제, 또 구멍 갈파래라는 종이 창궐하는 문제까지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제주에 규칙적으로 계절마다 조사를 하러 가게 된 게 2014년부터거든요. 그 바다 조사를 할 때 배를 타고 나가는데 배를 타고 멀리서 이제 제주도라는 섬을 보면은 날씨가 좋을 때는 한라산 정상이 이렇게 보이고 또 그 앞에 되게 다양한 오름, 크고 작은 오름들의 능선들이 쭉 보여요. 근데 계절마다 가다 보니까 제가 확연하게 느꼈던 거는 해안가라든가 중산간 아래쪽에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만 세워졌던 건물들이 다음 계절에 갔을 때는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어느새 해안가나 중산간 아래쪽에 이제 모여 사는 곳들이 뭐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여러 위락시설들이 생기고 리조트가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제주 제2공항도 사실 이미 이제 저가항공이 보급되면서 한 1,500만 이상의 연간 관광객들이 들어서고 쓰레기 문제, 오폐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한 4,50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게 이제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측면에서 보면은 항공산업은 온실가스를 되게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제주라는 공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생태계라든가 환경의 수용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마치 여러 뭐 도로를 확장하고 비자림로 이런 것도 더 이제 크게 확장하고 인프라를 늘리고 뭐 호텔을 짓고 더 많은 걸 짓고 더 많은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계획하에 공항이 그러니까 공항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걸 막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구멍 갈파래 같은 경우는 생활하수라든가 이제 제주 연안에 쭉 양식장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400개 이상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배출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제주 바다에 가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요. 녹조류가 해안가에 막 쌓여 있고 썩어가고 있고 이런 현상들도 있어요. 그런 생태계의 변화가 인간의 활동과 다 연결돼 있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어요. 네, 해수면이 올라간다라는 게 되게 먼 나라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되게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해수면도 지금 제주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섬 이후에 방영된 보셨던 영상이 이제 엘레나 브루넬로, 파올로 카셀리, 프란체스코 페리라는 이탈리아 감독이 만든 영화거든요. 변화의 가장자리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후 난민들의 목소리들을 좀 담았어요. 기후 변화로 촉발된 어떤 재난 상황에 처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난민을 기후 난민이라고 하죠. 영화에서 이제 림보에 갇힌 것 같다라고 그 난민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천호 박사님께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후 난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후 난민, 그러니까 기후 난민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제 많이 발생을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예측하는데 그거는 연구 방법에 따라서 조금 숫자들이 좀 많이 틀려요. 근데 이제 작년에 네이처라고 하는 우리 과학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논문에서 수많은 그 연구의 결과를 다 이제 종합을 해갖고 그렇게 그 난민에 대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그 이제 기사로다가 이렇게 써냈는데 거기 보면 지금보다 0.5도가 더 올라서 1.5도가 되게 되면 약 한 1억 명의 난민이 생길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에서 0.5도가 더 더해져서 이제 2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한 7억 명까지 될 것이다. 그 난민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제 해수면이 올라오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뭐 지금이야 뭐 작은 그런 섬나라 남태평양의 이제 섬나라들이 그렇게 이제 잠기게 되고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워낙 저지대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농토에 바닷물이 다 들어가 버리게 결국은 사람이 거기 이제 못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지역에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또 난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뭐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은 1억 명, 또 거기서 0.5도가 더 더해지면 이제 7억 명인데 문제는 이게 난민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난민 자체도 비참하고 그것조차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그 본인 개인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러시아에 있었던 한 달 동안 있었던 그 가뭄으로 인해 갖고 그 당시 밀가루 가격이 한 두세 달 사이에 한 70%가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튀니지, 리비아, 뭐 이집트 해갖고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 다 거기서 폭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 이제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그때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훨씬 더 심해져서 안에서 내전까지 일어나죠. IS라고 하는 극렬 분자까지 나오게 돼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옆에서 뭐 포탄은 떠죠. 막 총알로 왔다 갔다. 결국 그러면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해도. 그러면 가급적 이제 좋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그러니까 유럽 쪽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럽 입장에서는 피부색도 틀려, 말도 틀려, 종교도 틀린 사람이 자기 국경을 넘어 들어와. 그러면 이거는 자기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는 것이고 그렇다 해도 아무튼 유럽 연합이 그래도 너무 불쌍하니까 이 난민들이 몇만 명씩 각 나라가 좀 맡아주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놨더니 영국은 브렉시트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난민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중요한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러시아의 그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엉뚱한데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오늘날 그게 또 유럽의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러면 시리아 난민이 몇 명이냐? 400만 명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 400만 명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1억 명, 7억 명의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이런 불안정, 불이함으로다가 그런 파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설사 우리가 거기로부터 난민이 발생 안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불안정들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위험에 간다. 특히 아시아에 지금 35억 명이 몰려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에 한 방에 내리는 아시아 몬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장마라고 하죠. 한 번에 여름철 내리는 그 비로다가 35억 명이 농업을 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기후 변화로 이거 5% 10% 이거 식량 생산 이거 변화 일어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바로 몇억 명이 여기서 생겨날 수가 있다. 그때 주변에서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제 대한민국이 거기서 안전할 수 있냐? 이거는 또 한번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죠. 불안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한 일상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는 코로나보다 더 큰 재난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듣고는 해요. 물론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기후 위기로 인한 방송 사고가 기후 위기로 인한 먹거리의 위기가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파장으로 연결이 되고 그럼으로써 또 큰 재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코로나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심각하게 느끼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기후 위기가 왜 더 심각한 재난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 오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뭐 자연 재난하고 미세먼지였죠.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세먼지가 별게 아니죠. 미세먼지 아무리 뭐 심각하다라고 해도 일상이 돌아갔잖아요. 학교도 돌아갔고 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좀 불편하기는 했어도 사람들이 건강을 잃기는 했어도 그래도 일상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발생하고 나서 봤더니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그 다음에 심지어 죽기까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 해도 정말 뭐 솔로몬이 한 말인가요? 아무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언젠가 끝나겠죠. 그러면 이거 회복을 해요. 우리가 그런 탄성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회복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볼펜심 앞에 그 작은 그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기후 위기는 우리 눈앞에 일단 등장을 했다, 한번 보였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얘는 계속적으로 증폭을 해요. 결코 얘는 그 전으로 다 돌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 우리가 지구 온도를 평균 온도를 2도 이상으로 올려버리는 순간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이야기를 했던 2도 이상이 되는 순간에는 얘는 계속적으로 그 위험이 다시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증폭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커다란 위험이다라고 아까 제가 이제 마트에 가면 생필품이 없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이니 뭐 이런 유럽에서 마트에 무슨 뭐 휴지가 뭐 없어졌다? 그래 생필품 중에 뭐 그런 것들 몇 개가 없어. 그거 휴지 없어진 거 갖고서 없는 거 갖고서도 굉장히 그 삶이 고통스럽고 불편했는데, 근데 그게 바로 또 회복은 됐잖아요. 그런데 기후 위기는 만약 생필품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갖고 갔더니 없더라. 그 다음 날부터는 점점 그게 더 심해져서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기후 위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 드러나기 전에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바로 지금부터 막지를 않으면 우리한테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기후 위기의 본질입니다. 네, 그 섬 영상 마지막에 자막으로 올라온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8년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황희철 활동가님께서는 영상에서 개개인의 실천보다는 다 함께 변화를 위해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주자 박사님은 앞으로 이 심각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처우들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된다. 그래 그 후에 모든 것들이 재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대전환의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시민분들은 여기 댓글에도 막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지 황희철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참 어렵죠. 이게 하나 두 개의 어떤 우리가 실천을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무슨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서 막 포스터 만드는 내용이 뭐냐면 텀블러 쓰세요, 뭐 자전거 쓰세요, 뭐 일회용품 쓰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다 좋은 일들인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환경부가 정부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정말 큰 사회 방향을 바꿔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왜 국민들 보고 마치 당신들 책임이니까 열심히 텀블러 쓰면 바뀔 것처럼 얘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에코포럼 보고 계신 분들 아마 그런 거 다 이미 실천하고 계실 것 같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 온실가스 어디서 많이 배출되냐? 발전하고 에너지 생산하고 기업 활동하는 여기서 많이 배출되거든요. 각 개개인이 실천해서 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줄이는 거는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진짜 전환을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석탄 발전소 한번 휙 돌리면은 열심히 줄인 온실가스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정말 이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참 개인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존경하기도 했던 녹색평론을 이제 발행하셨던 김종철 선생님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최근에 정말 코로나 시대에 썼던 칼럼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기억하고 싶은 문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다. 이런 문구를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의 실천도 아마 이런 의미일 거다. 우리가 그 하나하나가 뭐 온실가스를 엄청 줄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과는 우리의 욕망, 탐욕을 무한히 경제 성장을 통해서 무한한 소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실천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노력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개개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생의 삶, 이웃과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시민으로서의 행동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대통령께서 정부가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했어요.
많은 재원을 투여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아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린 뉴딜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없고 아까 이야기 중에서 저희가 기후 위기는 곧 먹거리 위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과연 먹거리와 농업과 이런 사회 전반을 어떻게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예, 농업에 대한 얘기 전혀 없고요. 먹거리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그냥 수소차 많이 만들고 또 뭐 풍력 많이 만들고 이런 몇 가지 사업에 그쳐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주권자인 또 유권자인 우리들이 정부를 향해서 기업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행동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녹색연합과 같은 이런 환경단체에 후원을 하는 일인데요. 저희가 그섬이라는 다큐를 촬영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서 이런 것들을 목격하고 기록하고 영상으로 남기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시민분들의 도움으로 협력으로 후원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녹색연합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댓글이 라이브 하는 동안 128개가 지금 달렸어요. 박사님. 박사님의 핵인싸. 역시 핵인싸 효과. 박사님께서 핵 인싸셔가지고 저희가 그 덕을 보지 않았나. 왜 그러세요? 아니 이분들이 오늘 좀 부끄럽게 하라고 작정들 하신 것 같아요. 네. 부끄러우면 네. 기분 속에서 잡을 것 같아요. 잘 설명을 해주신 덕에 기후 난민이나 이런 기후 위기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공감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설명을 정말 명쾌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녹색연합 회원이시라니 너무 멋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포스터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생한다라는 응원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고요. 신수영 활동가님께서 이제 제주의 소식들과 이슈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다라는 말씀해주신 분도 계셨고 제주도가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덥기만 하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정도까지 훼손된 줄 몰랐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오늘의 컨텐츠가 정말 좋았고 이런 컨텐츠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이런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녹색연합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야기 마무리하고 오늘의 에코 포럼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